자,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그 공기역학과 추진의 힘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공기역학 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다이내믹 포스로 해서 공력 또는 공기역학 힘,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은 공기역학의 정의는 에어로는 이제 에어라는 뜻이고요, 다이내믹스. 그래서 에어로가 하는 유체의 운동학이다. 그래서 어떤 운동학의 한 종류이다. 그래서 공기의 거동 또는 운동, 모션.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우리 항공이나 기계에 관련돼서는 이제 그러한 공기 속을 움직이는 어떤 바디, 이제 빙계가 되겠죠. 이게 작용하는 힘만 됐지만 이제 여러분들 모멘트가 꼭 따라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속도가 빠르면은 히플락스, 연료속이 존재하고요. 자, 그래서 우선 눈으로 열어볼까요? 공기역학, 공력이 좀 어려운 이유는 잘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스모크를 뿌려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에어폴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접근하면서 위로 갔다가 표면을 따라서 밑으로 이렇게 쫙 되는, 이건 부착인 경우죠. 바등각이 크지 않은 경우는 이런 패턴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쭉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부터 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지는. 그래서 좀 밴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힘 성분 자체를 X축하고 Y축 하게 되면, 특히 이제 Y축, 요 면허는 뭔가 비대칭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생겼다. 그게 이제 바등각에 의해서 이제 양력이 생긴 거라고 우리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그림을 되게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그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은 우리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공기의 힘이었잖아요. 그럼 힘 자체는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원인에서 생기냐, 뭐 생명의 기원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기원에 해당하는 거죠. 생명에 해당하는 것은 힘이 뭡니까? 라는 질문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힘이 뭔지는 이제 알 테니까. 그 양력과 항력의 그 기원, 첫 출발점은 뭐 때문에 생깁니까?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답은 이제 바등각하고 캠버가 되는데, 이제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힘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 유체역학이라는 게 힘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로, V 제곱, 대류가 되죠. 대류 또는 관성이라 그러죠. 밀도 곱하기 속도의 제곱. 또 그런 힘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압력이 있었어요. pressure. 그 다음에 이제 타워 또는 파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책들에 보면 타워라고 표현하죠. 응력입니다. 이제 응력이라는 게 탄성 응력이 있고, 그건 이제 구조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점성.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비스코스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보고 좀 잘 기억하라고 이제 V, 비스코스, 비스코스가 되고, I, inertia. 그 다음 P, pressure. 그럼 여러분들 배우기 쉽죠? VIP, very important person. 여기서는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걸 참조를 해서 외우기 쉬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표면에 작은 힘은, 이 관성이라는 것 자체는 속도가 있어야 되니까, 표면에는 이 평행한 속도도 제로이고 또 표면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속도가 제로니까 이 항은 어떤 물체 표면에서는 제로인 거죠. 제로. 그러면 원래 이제 유체가 갖고 있는 힘은 세 가지인데, 이제 표면에, 고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밖에 없다. 이제 프레셔하고 이제 타워라고 하는 점성 응력이 되는 거죠. 자, 그 프레셔라는 것은 이제 압력인데, 압력은 항상 어떤 고체 물체가 있으면 그거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부호가 반대인 거죠. 만약에 바깥의 양으로 잡으면. 근데 항상 이 직각이에요, 직각. 그 부분에 이제 점성 응력은 어떤 표면이 있으면은 점성에 의해서 평행한 타우 XY가 있고, 이건 텐스이기 때문에 이제 성분이 두 개인 거죠. 그 다음에 수직인 압력하고 비슷하게, 또는 뭐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호가 없으면 이제 그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이거는 타우 XX. 자, 이렇게 해서 이 자원 같은 경우에.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다. 압력은 이와 같이
수직이다. 그 다음에 점성 응력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벽면에 평행하다. 그렇지만은 이 타우 XX라고 하는 수직 응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벽면 근처에 가면은 타우 XY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력과 양력이라는 것은 그 기원은 뭐냐면은 압력하고 그 다음에 점성 응력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양력과 항력의 기원은 뭡니까? 압력하고 이제 점성에 의한 응력이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압력에 의한 경우에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주로 이렇게 유선행으로 이렇게 얇은 모양이 되어 있으면 주로 이 수선, 이 압력이 작용 누르는 방향이 다 만약 이게 X 방향이고 이게 Y 방향이면은 주로 Y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력은 주로 양력에 많이 기여를 한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면 이제 여기 양력에 기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지만 이게 항력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이 단위 면적이 요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압력에 의한 날개 앞전의 힘은 고스란히 이제 X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항력에 기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체 어떤 길이에 비해서 날개 앞전 이건 얼마 안 되죠. 그런 이유로 해서 압력 곱하기 이 면적을 하면은 압력에 의한 항력은 값이 적어서 우리가 양력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압력이고 저항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 사실 저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점성 이제 응력 자체도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이 이제 저항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까와 유사하게 날개 앞전에서는 이 부분에 양력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 응력도 적지만은 양력에 기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shear stress, pressure 뭐 어떻게 기여를 하고 PS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양력과 항력을 계산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을 통해서 계산이 나중에 P하고 속도장이 나옵니다. 속도가 나오면 속도의 이제 공간의 기울기가 아까 이야기한 이제 타우를 결정을 해줘요. 그럼 타우라는 텐사하고 압력이라는 어떤 이제 누르는 힘을 다 더하면은 양력과 항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컴퓨터로 요즘은 다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리프트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비행 방향에 평행한 것이 드래그이고, 근데 가끔 어떤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는 수직력, 축력이라고 그러죠. 한글로 번역하면은 이것도 씁니다. 주로 이제 유도무기 같은 경우, 미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마치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연필 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들이 편리한 게 이 축력에 대해서 그냥 그게 직각인 게 수직력이고 이 축력이 평행한 게 축력이 되는 거죠. 이제 바람이 이렇게 비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수직력하고 축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똑같죠. 여러분들 힘이 똑같으면은 그걸 내가 방향을 이렇게 이제 나누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누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바단각 알파가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체를 할 때는 항상 양력, 항력 이야기를 하고요. 미술을 할 때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수직력, 축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기역학이라도 내가 어디에 적용하냐에 따라서 좀 당겨지죠. 뭐 자동차 같으면은 자동차 날면 안 되잖아요. 그럼 드래그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모멘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이 이렇게 있으면은 힘이 모멘트 암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거하고 이렇게 도는 거 다르잖아요. 똑같은 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모멘트 암이라 그러죠. 그걸 곱한 게 이제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공기역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지점에서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데 그걸 어떤 지점에서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이 모멘트 암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기역학 좀 딱딱한데 역사를 이야기할까요? 사실은 저도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공기역학 역사에 대해서
별로 배운 적이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첫 번째는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역사를 챙겨봤고 교실을 하는 것 자체는 좀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냥 있는 것 외워서 또는 뭐 익혀서 어디 적용하는데 또 다 그런 것들이 누가 했습니까? 누군가가 개인의 히스토리가 있는 감정이 있고 퍼스널 스토리가 있는 연구자들 누군가가 했잖아요. 제가 그걸 좀 알면은 모든 기술이라는 게 그냥 나하고 너무 막연히 떨어진 이런 대단한 어떤 지식들을 창조한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도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 또는 내가 어떤 가르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와 같은 새로운 지식들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역사를 보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공기역학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서양에서 셋업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공기역학이라는 게 아마 해방과 더불어서 아마 들어봤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전에 뭐 일부 일제 식민지 사회에서 공학자로서 연구한 사람이 좀 있었겠지만은 뭐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아리스토텔이 이제 압력 차이에서 유체가 움직인다. 그래서 압력이라는 것을 뭔가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거죠. 그냥 이 당시에는 그냥 흐르면 흐른다 그러지 생명의 기운이 뭡니까? 또는 생명이 뭡니까? 양력이 뭡니까? 힘이 뭡니까? 이런 질문들은 별로 안 했지. 예.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이제 생각을 했고 아르키메데스 같은 경우는 압력이라는 압력 차를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흑기가 오죠. 이런 거 이런 고민해도 실제 생활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어떤 시대 분위기에 따라서 더 이상 일부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AD 천년경 정도의 어느 지역의 어떤 사람이 지금 제가 가르치는 만큼의 이런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기록을 안 남겼으면은 또는 그 생각을 후세 사람들한테 전파를 안 했으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500몇 년 전에 다빈치, 이 사람은 예술가이기도 하고 이제 공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한 사람이죠. 이 사람 참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하는 연속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플로우 패턴, 유선과 같은 그걸 처음 생각한 게 대단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500년, 600년 전에 그림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유선을 생각하고 그런 거하고 그냥 그런 걸 생각 없이 그린 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게이고, 윈드 터널의 어떤 원리도 이제 다빈치를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아리스토텔이 했던 저항이 이번에는 이제 면적에 비례하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스팀라인을 생각을 해봤다. 그러다 갈릴레오가 한 100년 후에 이제 처음 이제 다빈치가 저항이 면적, 손바닥을 이렇게 이제 기울여서 할 때하고 이제 편편하게 했을 때 힘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걸 쉽게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 같은 덴시티, 이제 물하고 공기 또 이런 차이를 알았건데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어떤 면에서는 물하고 보이지 않는 공기에 대해서 어떤 뭔가 생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메리엇이라고 하는 어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호텔 이름이 메리엇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제 속도의 제곱.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압이라고 하는 것은 로 V 제곱 곱하기 면적이죠. 흥미롭게도 그 중에서 A가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로 밀도,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뉴턴이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학의 아버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뉴턴. 여러분들 그냥 뉴턴의 한번 히스토리를 보면은 좀 재미난 분이에요. 한 가지는 뉴턴도 지금 그 팬데믹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을 피해서 캠브리지에서 고향에 가서 2년간 머무면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들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환경이 어려운 것을 불평하고 거기에 패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염병을 피해서 고향에 가서 혼자 있으면서 자기 시간에 생각을 깊은 사고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1732년은 피터간이라는 것을 발명했고, 그 다음에 베르누이, 1738년 베르누이 압력과 속도의 관계식을 이제 알게 됐고,
1822년이죠. 정확하게는 그 해서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에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유체 묘사를 할 때는 나비어-스톡스 편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다 사용을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03년도에 라이트 행자가 동력 비행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참 재미난 거는 동력 비행을 하려 그러면 날개가 하늘을 뜨게 만들잖아요. 그럼 리프트라는 걸 알아야 동력 비행을 할 것 같은데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죠? Learning by doing. 꼭 learning 한 다음에 doing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doing 한 다음에 learning 하면 돼요. 또는 하면서 배우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하면서 배운다. 질문을 질문하라.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 얘기가 제가 그런 어떤 저만의 배움의 특징 자체를 제가 이런 수많은 지식들을 접하면서 하나하나 세 가지를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배운다는 것은 사실 라이트 행제에 이걸 보고 제가 리프트의 서큘레이션 이론은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하, 지식의 속성 중에 정말 이런 게 있구나. 더군다나 도전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이제 촘속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 여기는 촘속 이론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리프트런 라인 티어리라 그래서 비행기 3차원 날개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재미나요. 리프트런 라인은 비행기 날개니까 3차원 날개예요. 근데 멍크가 1920년대에 시니에어포일이라는 비행기 날개 단면의 이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1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고 3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도 거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거꾸로씩 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면 3차원부터 먼저 되고 시니에어포일에서 2차원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 촘속 유동이 나와서 이제 촘속 비행이 돼서 25년 1950년대는 면접법칙이라 그래서 효율적인 천음속 비행기에 기반이 됐고 핵심은 이제 비행기를 앞에서 봤을 때 보이는 면적이 그 뒤로 가면서 이제 급격하게 안 변하게 하는 것이죠. 비행기 날개가 있으면은 이제 단위 면적이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행기가 있으면은 여기 날개가 있으면 급작스럽게 단면을 이렇게 쫙쫙 자르면은 날개 있는 부분에서 면적이 확 커지잖아요. 이제 그거의 변화를 좀 원만하게 스무스하게 하면은 이제 천음속 저항 같은 게 적더라 그겁니다. 다음에 슈퍼 크리티컬 유행 같은 경우는 천음속에 가면은 이제 충격파라고 하는 어떤 비가역 현상하고 경계청 또 다른 비가역 현상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비행기의 성능이 확 떨어지는 것을 좀 늦게 일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좀 천천히 일어나게 해서 덕을 보는 슈퍼 인계 F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지난 한 60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다빈치는 천재라 그랬죠. 절대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언덕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았지만 스케치를 했어요. 이제 공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것 자체를. 그 다음에 이게 샤누트의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는 동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 사람도 날개, 이 날개, 이게 하는 역할을 딱 생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1903년에 라이트 행제의 플라이어, 이제 지표면에서 동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추진, 힘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이제 지표 위에서 떨어졌다는 뜻인 거죠. 리프트를 발생하면서. 제가 이걸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앞에는 뒤에서 본 거고 이거는 옆에서 본 건데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이 비행기는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입니까? 보통 답을 하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쏘가 넘어가는 거는 이게 프로펠러잖아요. 여기 이제 옆에 있는 프로펠러.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이렇게 있으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프로펠러라는 것은 그러니까 끄는 견인하는 형태도 있고 푸시 미는 형태도 있어요. 근데 그만 가지고 비행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날개입니다. 날개. 여기 F1이죠. F. 그 캠버가 또는 캠버하고 바등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트 행제 비행기는 이렇게 날아가면서 포격부이죠. 날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푸시형이라 그래서 공기 이렇게 오면 그걸 뒤쪽으로 변경시켜서 힘을 넣는, 그러니까 매스 플로우 진율량하고 속도를 바꿔서 이제 모멘텀을 발생시키는
행식으로 해서 역사상 최초의 동력 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저는 동력 비행이 이루어질 때 이 비행기에서 이제 라이트 행저나 또는 그 당시에 또는 현재 우리가 비행기를 개발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밀었을 때 추력이 발생하면은 이제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등성 숙백 비행이면 뒤쪽으로 똑같은 힘이 뭐가 상쇄합니까? 드래그라는 만큼 하죠. 예, 하죠. 하늘나라니까 이만큼 물론 훨씬 큽니다. 드래그보다는 리프트가. 예. 그거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제 웨이트 하중이 작용하죠. 자, 그래서 리프트하고 특히 리프트는 뭐가 만듭니까? 윙이 만들잖아요. 드래그라는 것은 윙 포함해서 비행기 전부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등각이 알파라고 그러는데 바등각 얼마일 때, 이렇게 날 때, 이렇게 날 때, 이렇게 날 때, 바등각에 따라서 양력하고 힘이 뭔 기준으로 로 V 제곱 기준으로 동합이라고 그러죠. 이게 면적을 곱하면 힘이 됩니다. 관성 비행기가 V라는 속도로 날게 되면 거꾸로 공기가 V의 제곱 밀도 곱하기 면적이라는 힘을 갖고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게 최초에 갖고 있는 이제 그 동력기관이 만들어낸 상이에요. 그 힘 대비 양력을 잘 만들어야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게를 이기고 뜨지 못합니다. 그걸 누가 처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냐면은 이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죠. 에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에펠탑을 만든 사람이 이걸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아마 그 가족이나 아마 그럴 겁니다. 1913년도에 자, 여러분들이 제 과목 듣는 사람 중에는 뭐 전자공학과, 뭐 제어공학과, 컴퓨터 다니신 분인데 전공하신 분이 있을 텐데 비행기 공기역학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는 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드래그폴라 이겁니다. 드래그폴라 뭐냐면은 여기 양력 개수이고, 그러니까 개수라는 것은 양력에다가 아까 기준 로브 제곱 면적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사성 있는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을 잘해서 칭찬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뭡니까? 미국 기준을 하면 우리 A 플러스이고, 근데 조금 뒤통수가 뜨끔하죠. 우리보다 잘한 데도 있잖아요. 대만하고 하면 우리는 한 B 플러스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CL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그게 드래그 플러스는 뭐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로우먼데 저 먼 데서 불러오는 바람의 밀도, 비행기의 속도의 제곱에다가 비행기의 대표 면적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거를 뭐 대만하고 미국 이렇게 바꿔가면서 정치인이 좋아하는 식으로 그냥 폼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딱 하나에 하나. 진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양력이고 이게 항력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면은 선이 몇 개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F라는 사람이 처음 비행기를 만들 때는 팽판을 가지고도 해보고 팽판을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도 해보고 별짓 다 했겠죠. 그 당시에는 수학자가 비행기를 만들지는 않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 하나는 그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제가 찍어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찍을까요? 한번 찍읍시다. 자, 그럼 이렇게 가면서 바등각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바등각이 5도. 자, 그러면 이게 이번 점인데 힘도 아무도 없는 상태예요. 이제 해서 이제 바등각이 없으면 힘이 이제 항력은 거의 작으니까 바등각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항력보다는 뭐가 증가했습니까? 양력이 팍 증가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바등각을 증가하면 항력은 얼마 증가 안 했는데 양력은 요만큼 증가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정도부터는 이제 사정이 달라지죠. 바등각이 한 15도 정도, 13도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양력은 증가 안 하고 항력감은 증가하고 오히려 또 양력은 오히려 주고 하면서 항력만 자꾸 증가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평판이 있으면은 너무 이렇게 바등각이 크면 여기 이제 와글와글 떼버려 가지고 기체의 흐름이 물체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이제 비행기 날개로서는 쓸모가 없는 형태가 된 거예요. 자, 이걸 100년 전에 에펠이라는 사람이 처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드래그폴라예요. 자, 그럼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비행기 성능 이제 분석할 때 첫 번째가 드래그폴라예요. 첫 번째가 드래그폴라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하는 이게 다 역사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참 이렇게 손으로 100년 전에 자대해가지고 손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 비행기의
대단하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저는 볼 때마다 비행기는 참 신기합니다. 저 한 400명을 타면 비행기가 저 하늘에 치솟는 걸 보십시오. 예. 그 시작이 이런 것에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드래그 폴러를, 이제 에펠은 이제 풍동이라든지 이걸 사용해서 측정을 한 거고요. 우리 이제 그 이후에 후세들은 수학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실제 측정하지도 않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걸 이제 Principle of Aerodynamics라고 그래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비행조건. 비행조건은 뭡니까? 속도, 고도, 바든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비행기 공부하는 사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고도를 까먹어요. 고도. 또 사람들이 자꾸 바든가를 까먹습니다. 속도는 뭐 우리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야, 비행기는 여러분들 고도에 따라서는 천지와 땅 차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힘과 모멘트. 자, 그래서 아까 드래그 폴러 같은 경우는 포스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미 나오네. 예. 자, 그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그랬죠. 힘의 근원은 뭡니까? 유체에서 프레스하고 속도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공간, XYZ와 시간에 대해서. 자, 이해되시죠? 이미 제가 VIP 이야기했습니다. 자, V가 어디 있네요? V, shear pressure, viscous shear stress, I, inertia. 그 안에서 이제 대류항이 나오죠? pressure. 이게 구조하고 유체 역학을 구분 짓는 겁니다. 예. 유체는 움직이기 때문에 대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으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고체 역학하고 똑같아요. 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뭐 힘이 세 개가 있으면은 V가 있고 I가 있고 P가 있으면은 뭐 이럴까요? 우리나라 뭐 이렇게 동양 삼국이 사이 좋을 때도 있지만 많이 싸우죠. 중국, 한국 뭐 어떻게 할까요? 차이나, K, J 이렇게 할까요? 우리 뭐가 서로 잘하는지 맨날 싸우잖아요. 자, 그러면은 CKJ인지 뭐 KJC인지 뭔지 여러분들 뭐가 있으면 순서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CK 비교하고 이 두 중에 하나를 J하고 비교하면은 뭐가 있으면 돼? 분수 두 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차이나가 잘하는지 일본이 잘하는지 우리가 더 잘하는지 따질 수가 있죠. 똑같습니다. 그럼 레이저 넘버는 뭐라는 뜻이에요? V하고 I를 B를 딱 한 거예요. 마우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 V는 비스커스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잠깐 그랬죠. 유체하고 고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너시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더 쓰고 있으니까 더 써먹어야지. 마치 CKJ 있으면은 한국을 두 번 써먹어야 좋겠죠? C하고 K하고 하고 아까 그래. K하고 C하고 딱 하고 다음에 K하고 J하고 딱 나누면은 이게 1보다 큰지 작은지 1보다 큰지 작은지 딱 순서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이 I 같은 거. 여러분들 자 이해가시죠? 네,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알고 나면 자, 그럼 레이저 넘버스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V분의 I다. 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로 V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 백그라운드 다르신 분들이 있으니까 친절하게 제가 좀 해봅시다. 자, 있고 여기 로 V 제이고 점성하는 건 뭐죠? 미우라고는 점성계수 곱하기 아까 속도의 기울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속도가 분자에 있어야 되고 기울라는 것은 공간에 있으니까 길이 L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하면 뭐가 돼요? 미우분의 로 이거 하나 없어지고 L이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마우스라는 건 뭐냐면 아까 I를 한 번 더 써먹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P분의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로 V 제곱 나누기 P인데 P라는 게 여러분들이 로 RT라 그래서 이제 완전 기체 방정식에서는 로 RT가 됩니다. 그러면 R이라는 기체 상수니까 뭐 이런 분수할 때는 중요하지 않죠. 밀도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또 공기의 음속이라는 것은 감마 제곱은 A 제곱은 감마 RT라는 게 있어요. 감마라는 건 1.4라는 뜻이고 R은 기체 상수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럼 T라는 것은 뭐냐면 A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A 제곱분의 V 제곱이잖아요. A분의 V가 뭐예요? 막할수록 하니까 지금 I 나누고 P는 뭐예요? M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유체역학에서 우리가 I 나누기 V, I 나누기 P가 이제 마카 제곱 레이저 넘버라는 숫자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이라는 것은 아까 기준이라 그랬죠. 우리가 뭐 대만하고 비교할 때하고 미국하고 비교하면 다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하고 하냐? 우리 그냥 이거만 합니다. 동화 곱하기 면적. 교수님, 여러분들이 갑자기 2분의 1이 나타났습니까? 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로브를 제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x제곱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2x가 되잖아요. 2 있으니까 귀찮잖아요. 그럼 없애버리고 2분의 1이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 뉴턴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면 뉴턴을 좀 비난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CL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모멘트 개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CL, CD, CM. 이게, 제가 뭘 들었는데 비행기 공부하는데 어디 CDL이 나오는데 저게 뭐더라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Lift Coefficient, Drag Coefficient, Moment Coefficient라는 뜻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행기, 달에 가는 비행기, 아니면은 물속에 가는 잠수함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양력이나 드래그의 기운이 뭐라 그랬어요? 압력하고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이라 그랬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두 개에서 두 개. 압력하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력 개수, 힘 개수도 뭐의 함수입니까? 두 개의 함수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함수. 마스하고 그 다음에 레오리 나빠서 세 개의 함수가 아닙니다. 또는 한 개의 함수가 아니에요. 양력과 함수기 압력만의 함수 아닙니다. 두 개의 함수에 꼭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알파는 행상에 가는 거니까 넣고 싶으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디서 구합니까? 이제 큰 전체 그림은 이제 잘 배웠는데, 나머지 이 복잡한 이제 큰 그림은 어디서 이제 구합니까? 밑에 답이 나오네요. 질량 보존 법칙. 아까 뭐죠? 다빈치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상태 방정식 P 이퀄 로 RT. 그러니까 압력이 로라고 하는 밀도하고 T 온도에 곱에 비례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인지 자동차인지는 바운더리 컨디션 이제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컷 이 보존 법칙을 수학적으로 이제 바꿔서 풀면은 이제 아까 값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P하고 타워라고 하는 점성형이 나오면은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힘을 나오고 그 힘을 X 성분하고 Y 성분으로 나누면은 양력과 항력이 되고 모멘트 암을 곱해가지고 하면은 모멘트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속도가 낮고, 이제 유선행, 또 중요한 거는 low speed, 유선행이면은 얇은 것인 경우는 Reynolds 넘버와 마스, 이제 low speed 때문에 마스의 종속성이 없어집니다. 바이바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초음속 비행기나 초음속 비행기 되면은 이제 M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팀 라인 되고 하면은 이제 뭐도 별로 중요하지 않냐면은 Reynolds 넘버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바이바이. 남는 것은 알파에 대해서 함수되더라. 그래서 이제 조그만 비행기들 이렇게 해서 우리 연구를 합니다. 자, 시간이 참 잘 가네요. 자, 그러면은 요까지만 기호까지만 설명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포일 이거 용어는 뭐죠? 에어 플러스 포일, 우리 알루미늄 포일, 우리 고기 구워 먹으려고 그러면은 알루미늄 포일 해야 돼. 그겁니다. 얇은. 그래서 에어포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항상 좀 얇은 거예요. 얇은 거. 거기다가 살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렇게 살을 붙인 거. 자, 그러니까 얇은 선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민 캠버선, 평균 캠버선을. 그걸 어떻게 구합니까? 날개 앞전하고 끝전, 그 다음에 두께가 있으면 그게 중점을 다 이은 거예요. 중점. 그래서 날개 앞전을 해서 Z축, 끝전까지 한 걸 X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받은 각 알파, 리딩 엣지, 그 다음에 앞부분이 이렇게 좀 뾰족하냐 아니면 이렇게 큰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레이디에서 반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최대 캠버선이 위치하는 것을 XC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값을 ZC 값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최대 두께라 그럽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걸 이제 낙하 4415 같으면은 마지막 15는 제가 15라 그랬잖아요. 4415를 안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코비드 19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코비드 19, 19가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사람들이 19를 좋아하면 19를 하십시다. 근데 여기서는 1호로 그러시면 제가 빵 좀 줍니다. 15에 15. 왜냐면 15% 스티크니스라는 뜻이에요. 뭔 기준으로 여기서 제가 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엔지니어들 항상 기준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스텔스에서 스텔스 성능이 좋다 그러면 50데시벨 이런 말이나 무슨 기준 그 이야기를 못하면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제대로 하잖아요. 어중간에 알면은 이제 사고를 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뭡니까? 코드 길이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이걸 4%라는 뜻이에요. 캠버. 요게 전체 시위 길이를 100을 잡았을 때 4%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좋은 예는 아닌데 두 번째 있는 거는 3이라 칩시다. 두 번째 나오는 숫자는 이거 뭐냐면은 0.3이라는 뜻이에요. 30%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이게 30%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낙하 4315는 4는 4% 두께, 3은 30% 앞에서 30% 있고 15는 두께 15%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을 좀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이제 기억해서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